11월 미국 석유 생산량이 2020년 2월에 기록했던 하루 13밀리언 배럴을 넘어섰다고 EIA에서 보고했습니다. EIA에 대한 신빙성이나 NGL 때문에 석유 생산량이 부풀려졌다는 말도 있지만 시추 장치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생산량은 아직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추 효율이 좋아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DUC도 많이 줄었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생산량 중에 셰일 오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이고 그중에 페르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나 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급이 예상보다 타이트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PR 방출도 있었지만 미국 생산량이 예상보다 좋고 그동안 제재로 해상에 저장해 두었던 이란 원유의 대방출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는 30일에 있을 오펙 회의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펙 회의가 연기되고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브렌트 유가 매도 물량이 역대급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석유 시장의 가장 큰 상장 ETF 중 하나인 USO 역시 이번 오펙 회의를 앞두고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이 빠졌습니다. 오펙 회의가 연기된 점이나 직접 만남에서 영상회의로 바뀐 점 등 때문에 부정적인 예상들이 많지만 오펙 회담이 잘 마무리되면서 쇼스 퀴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펙 회원국 중에 들러리인 아프리카 회원국의 이견 문제는 거의 짜고 치는 쇼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이전에도 주요 오펙 회의에는 빠지지 않는 수많은 드라마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러시아, 멕시코, UAE가 돌아가면서 드라마의 주연이었지만 결과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우디의 더 많은 자발적인 감산은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고 다른 회원국들의 쿼터 감산이나 사우디와 러시아의 내년 1분기까지 자발적인 감산 연장 소식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 현재 정유소 정비기간이라 수요가 부족한 것도 유가 하방 압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원유 트레이더인 피에르 안두랑은 수요 증가는 건강하다면서도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수출량이 꾸준하고 이란의 공급이 크게 회복했으며 미국의 생산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셰브론 CEO도 말한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수년에 걸친 투자 부족으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미국산 원유를 VLCC 초대형 유조선 7척 분량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현재 브렌트 유가와 WTI 스프레드가 $5 정도 벌어지면서 미국 원유도 매력적인 가격에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유수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올해 주요 원자재 수입량은 2억 톤이 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내 항공 이용객 수는 이미 코로나 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국제 이용객 수는 아직 천천히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의 높은 천연가스 재고율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 덕분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VET의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VET가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CEI의 몬트니 땅이 VET가 가진 몬트니 땅보다 크기 때문에 M&A가 일어난다면 VET도 몬트니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0일에 나온 때자딘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상 EV 대비 현금 흐름이나 FCF 수익률에서 여전히 VET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주가에 반영될지 VET 주주들 최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부채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결판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밌는 건 VET와 달리 엑손모빌의 네덜란드 해양 천연가스 유전을 사들였던 캐나다의 TNG는 높은 유럽가스 가격과 네덜란드 총선에서 EU 탈퇴 등을 내세우는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횡재세 감축 등 기대감으로 올해에만 100% 상승을 맛보았습니다. 올해 내내 서비스 업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에릭 누텔은 최근 BNN 출연해서 처음으로 PDS 지분의 9.9%를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PDS는 캐나다 최대 드릴링 회사인데 OBE가 시추에 사용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비해 캐나다는 몬트니 개발 열풍 등으로 서비스 업체들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에릭 누텔은 탑3픽으로 PDS, CPG, CVE를 꼽았습니다. 기본 배당이 높은 회사들, 미국과 캐나다에 상장된 석유 회사 중에 배당률을 높은 순으로 낸 표입니다. 그동안 가장 높은 배당을 주던 브라질 국영회사 PBR이 주가 상승과 함께 FCF에서 배당률을 조정하면서 콜롬비아 국영회사 이씨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씨가 콜롬비아의 로열티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최근 GQG 파트너라는 대형 기관이 진입해서 지분을 굉장히 많이 늘린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GQG는 PBR 지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PBR이 초대형 회사 중에 세상에서 가장 싼 주식이라고 리뷰하기도 했습니다.
PBR은 최근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카펙스를 31% 끌어올려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정유소와 재생에너지 투자 부분을 크게 늘리면서 배당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실효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적도 근처 해양 탐사가 대박을 터뜨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이씨와 PBR 사이의 3회사는 전부 캐나다 회사인데 CNE는 콜롬비아에서 생산 중이고 TAL은 페루에서 생산하는 게 특이점입니다. 결국 이들 회사가 배당이 높은 이유는 남미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아서 높은 배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AL은 아마존강의 수위가 다시 올라오면서 한숨 돌린 모양새인데 유가보다 아마존강 수위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RBC와 내셔널 뱅크의 자료 11월 22일에 나온 RBC 자료를 보면 미국 대형 회사 중에는 APA, MRO, OVV의 내년도 멀티플이 매력적입니다. 북미 중소형 회사 중에는 LOU, BT, OB의 내년도 멀티플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LOU와 BT는 OB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량 증가에 사용하는 카펙스가 적어서 FCF 수익률도 좋습니다. OB는 소소하긴 하지만 내부자인 CEO 루카스가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내셔널 뱅크 자료를 보면 메이저는 SU, CV, 중형은 BT, CPG, VET 그리고 소형은 LOU와 YGR이 눈에 띕니다. 부채가 특별히 많다고 볼 수도 없는데 YGR은 수치에 비해 지질이 인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 개발에 카펙스를 너무 쓰고 있는데 아마 자사주 매입하기 전까지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발루라 에너지 이미 유전 생명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고 추정되던 태국 해양 유전을 인수한 후 생명 연장에 성공하면서 지난 1년 동안 400%가 넘게 오른 회사인데 태국 현지의 투자회사가 11월 초부터 꾸준히 사들이면서 현재 2대 주주로 올라왔습니다. 주요 유전 중 하나인 와사나 유전이 해양 플랜트 계약 문제와 안전상의 이유로 생산이 멈춰 있는데 11월 중에 재개할 거라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가 변동이 심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가 순부채가 없고 태국 군부를 등에 업은 투자회사라는 TTA가 주식을 연일 사들이는 걸로 봐서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리츠 주식 TNT 현재 캐나다 리츠 주식 중에 가장 흥미로운 주식입니다. 이미 올해 초에 배당을 50% 커트했고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FCF에서 배당 지급률도 충분했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피스 위주의 리츠지만 대부분 정부 기관이 렌트를 했기 때문에 공실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굉장히 도박 같은 결단을 합니다. 지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던 배당을 6개월간 전부 커트하고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에 올인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미 배당을 커트할 거라는 소문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발표 전에는 배당률이 20%가 넘었습니다. 리츠라는 주식이 일반적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도를 알 수 없는 5.75대 1로 주가 역분할 때까지 하면서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실적 당일날 20% 넘게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부터 회사는 자사주 매입의 법적 최대치로 매일 사들이는 중이고 거기에 대주주가 엄청나게 사들이는 중입니다. 혹자는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급락시키고 쌀 때 많이 사들여서 결국 상폐하고 개인 회사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흥미진진한 상태입니다. 올해만 주가가 마이너스 78%인 상태고 금요일에 주가 역분할을 한 데다 이제 한창 텍스 로스 셀링 기간 진입이라 주가 예상이 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 실적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주주가 원하는 게 비상장 회사로 전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에 다른 주주들을 포기시키는 게 가능할 겁니다. 시도 자체가 워낙 도박다워서 많이 넣지는 못하지만 회사도 자사주 매입할 돈이 빵빵하고 대주주가 나름 유명한 억만장자인데 미친 듯이 사들이는 중이고 내년 4월에 다시 배당을 재개할 예정이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배당을 유예하고 FCF를 전부 자사주 매입에 올인한다는 게 이론상으로는 납득이 가는데 실제 리츠 주식이 그걸 구현할 수 있을지가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리츠 주식은 APT, AX를 좋게 보고 있고 MPCT는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